제가 첫 번째 강의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심지어 액면가랑 주가가 뭔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완전 기초 용어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용어들, 뭐 PER, 뭐 ROE, PBR, PSR 이런 기초 용어들을 배우고 미주부 치킨집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는 기초 강의입니다. 지금 1강, 2강까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나중에 템플릿 설명드릴 때 이 적정주가 템플릿의 어떤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1강, 2강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회사의 어떤 주가가 좀 비싼 것 같다. 그래도 내가 투자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어떤 지표를 더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개념도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까 그게 이제 PEG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PER, 이 P 레이시오와 이 PEG 레이시오라고도 하는데 이 PEG 레이시오 두 개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정해서 3년 뒤에 그 기업의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강의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심화가 제 적정주가 템플릿을 활용한 게 되고요. 이건 그냥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뜻이에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PEG 레이시오가 뭐냐면 PEG는 이 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예, 주가 수익 비율의 성장성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다. 퍼를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PEG 분석 방법은 미국에서 첨단 기술주, IT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PEG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EG 성장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앞으로 3, 4년간의 이 예상 EPS의 이 성장률, 평균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향후 3, 4년의 EPS 성장률, 이걸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가 이 PEG 값의 신뢰성을 좌우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앞으로 한 3, 4년 정도의 어떤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예측 못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판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조금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엑셀로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봐주세요. 왼쪽 여기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1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냥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출도 비슷하고 매출 규모 여러 가지가 비슷한 회사예요. 그냥 동일 경쟁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주가가 10,000원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죠. EPS가 A 기업은 500원, B 기업은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A와 B 기업의 이 퍼를 계산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A 기업의 퍼는 20입니다. 왜 20이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자, 10,000원 나누기 500을 한 값이죠. 20.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은 10,000원 나누기 1,000원 했기 때문에 10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게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A 기업과 B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자,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10,000원이라면 B 기업이 더 주가가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주당 순이익이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의 2023년 EPS, 그 다음에 2024년 예상 EPS, 2025년 예상 EPS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를 봤더니 A라는 기업이 더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2026년에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보다 EPS가 더 커진 거죠. 한마디로.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EPS 성장률. A라는 기업은 EPS 성장률을 40%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40%에 맞게 이렇게 EPS를 올릴 수 있게 제가 수식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은 EPS 성장률이 5%로 맞춰놓고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 PEG 계산 방법은 퍼를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퍼 20이죠. 20 나누기 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퍼 나누기 EPS 성장률 곱하기 100입니다. 이 성장률 40%는 우리가 그냥 이제 환산을 해보면 0.4잖아요. 그런데 곱하기 100을 해서 그냥 퍼센트만 떼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A라는 기업의 PEG 레이시오는 얼마인가요? 20 나누기 40을 했더니 0.5가 나왔습니다. A라는 기업은.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의 이 PEG 레이시오는 10 나누기 5를 했더니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현재 A와 B 기업의 주가는 B라는 기업이 더 저렴한 게 맞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이 PEG 레이시오까지 같이 놓고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 EPS 성장률이 훨씬 높은 A라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PEG 레이시오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한번 과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강제적인 건 아니고 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시냐면, 자,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값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어있는 값을 채우셔서 제가 이거는 따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 팬딩 페이지 보이시죠? 자, 팬딩 페이지에서 여기 커뮤니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션 제출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미지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빈칸을 채운 이 결과 값을 여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1강까지 듣고 이제 2강 듣고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뒷페이지 보시면 정답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이 PER, ROE, PSR, PBR 다 배운 거죠. 그다음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까지 채워 놓으시라고 했는데, 자,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이익률은, 자, 일단 매출이익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매출이익이 뭐냐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재무제표 편에 설명을 드릴 건데, 치킨 한 마리를 팔았어요. 2만 원에. 치킨 한 마리 2만 원 팔았는데 2만 원을 팔기까지 들어간 순수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박스, 치킨 포장 박스, 그럼 치킨 무, 그 다음에 튀김 기름, 그 다음에 일회용 젓가락,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만 원에 팔았는데 생닭이랑 뭐 치킨무랑 튀김 그 기름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봤더니 한 7,000원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매출 원가가 7,000원이 되고 매출이익은 1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들어간 순수한 원가만 뺀 게 매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뭐 월세, 임대료 이런 건 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가만 뺀 게 매출 원가고, 이거를 이제 차감한 게 매출이익입니다. 그러면 매출이익률은 매출이익에서 매출을 나눈 값이 되겠죠. 자, 한번 제가 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2만 원 매출 원가 13,000원. 그러면 매출 원가가 7,000원이라고 그랬죠. 7,000원. 그 다음에 매출이익이 1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이익률은 얼마죠? 13,000원 나누기 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13,000원 나누기 65, 0.65, 65%죠? 65%. 매출이익률이 65%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이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아니라 매출이익이죠. 잘못됐네요.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거예요. 판관비는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비용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뭐 임대료,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마케팅비, 광고비, 이런 것들을 다 뺀 게 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건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 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뺀 게 영업 순이익입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답이 다 뒤에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거 있죠. 요 박스들, 이거를 다 여기 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건 어디서 본 거냐면 시킹 알파에서 본 겁니다. 시킹 알파. 자, 여기 보시면 시킹 알파 보시면 여기 밸류에이션, 여기 그로스 성장률, 그 다음에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 지표들, 요 세 개 탭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요 세 개 탭에서. 그래서 PPT로 복사한 겁니다. 자, 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퍼. 근데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PER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non-gap이 있고 여기 gap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적합한 게 gap이고 그게 아닌 게 이제 non-gap인데, 쉽게 말해서 non-gap은 회사에서 일회성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퍼가 몇이냐라고 볼 때는 non-gap 기준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일회성 지표를 뺀 걸 회사에서 또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 때도 non-gap 기준으로 또 발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forward가 있고 TTM이 있는데, forward는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EPS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TTM은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2개월, 그러니까 과거 1년간의 EPS 값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혹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편안하게 좀 질문을 주세요. 자, 현재 주가가 만약에 100불이에요. 100불이면 EPS가 만약에 20불이다. 그러면 퍼는 5가 되겠죠. 그죠? 100불 나누기 20이니까. 근데 이 EPS, 이 순이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값으로 이제 계산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포워드 값.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과거 값보다는 포워드 값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주가는 어차피 과거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감, 미래 예상 실적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워드 값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값을 채우실 때는 포워드 값을 기준으로 채워주세요. 자, 답이 나와 있죠? 40.2죠? 그 다음에 섹터 메디안, 섹터 중간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섹터 중간 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섹터가 IT 섹터잖아요. 그럼 IT 섹터 기업이 100개이든 1000개이든 그 기업을 1등부터 쭉 1000등까지 있다 그럼 쭉 줄을 세워놓는다면 중간에 있는 500등에 있는 그 기업의 값이 얼마냐,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섹터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메디안 중간 값입니다.
그래서 섹터 중간값 대비 이 기업이 현재 얼마냐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주식의 가격을 평가할 때 비교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처럼. 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섹터 값이랑. 그래서 여기 섹터 값은 여기 섹터 메디안에 있는 걸 채워 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평균이라는 건 이쪽에 엔비디아 5년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5년 평균 값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자, 엔비디아 현재 이 P 레이시오, 포워드 기준 P 레이시오가 40.2배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5년 평균 값이 44.56이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9.79라는 건 5년 평균보다 마이너스 9.79배 정도 낮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5년 평균 값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앞으로 5년 평균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한 10% 가까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섹터 메디안과 비교를 해보면 섹터 메디안, 그러니까 섹터 중간 값인 21.4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싼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PSR, 프라이스 나누기 세일즈죠. 예, 그래서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 여기도 포워드 값이 있고 TTM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다 있죠. PBR, 프라이스 북, 포워드 TTM 다 포워드 기준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다 됐죠. ROE 있는데 ROE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표시해놨죠. Return on Equity 이게 ROE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정답이 있죠. 다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은 Gross Profit Margin이라고 해요. Gross Profit Margin.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원래 이제 뭐 Operating Income Marg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EBIT 마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Operating Income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EBIT 마진을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 EBIT 마진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다 있고 ROE도 여기 있어요. 보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참고로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ROE 얘는 포워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TTM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TTM 적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여기 있죠. 자, 여기도 매출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Revenue Growth, 포워드 기준 42.72로 돼 있어요. 섹터 메디안이 9.16, 엔비디아의 5년 평균 값이 22.76%. 예, 순이익 성장률. 이것도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넷 인컴인데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비타 그로스를 봐도 됩니다. 에비타라는 게 여기 제가 설명해놨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에빗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자 비용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자 비용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넷 인컴, 이자 비용이랑 법인세를 다 빼요. 여기서 이자 비용은 당연히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비용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랑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걸 왜 보냐? 그 회사의 영업적인 어떤 능력만 보겠다는 거예요. 영업적인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초반에 좀 자금이 없어서 돈을 좀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은행 이자가 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이자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영업력, 그런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 구조는 되게 좋은데 은행 이자를 많이 내는 바람에 이 회사의 수익성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이런 법인세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이 회사의 영업적인 어떤 힘만 보겠다는 거예요. 영업적인 역량, 영업 역량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BIT라는 건 그거고, 자, EBITDA, 이거 EBITDA라고 해요. EBITDA. 이건 뭐냐면 얘를 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 법인세 차감 전이익이 EBIT이라고 되어 있죠. EBITDA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밑줄 칠 부분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를 또 이것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이라는 뜻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자동차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샀으면 1년이 지나면 이제 중고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새 차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년 지났더니 뭐 9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1억을 주고 산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의 가치가 1,000만 원이 하락한 거예요. 그걸 이제 감가상각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은 손익계산서에서 빼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난 걸로 빼요. 그런 감가상각도 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에비타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적인 어떤 역량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편에서 이런 개념들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근데 이번 거에서는 이게 조금 헷갈린다고 해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채워 넣으시는 걸 미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요는 아니고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엔비디아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관심 갖는 다른 기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여기서 하세요. 저기 시킹알파 보시고 하세요. 여러분이 유료로 가입 안 하셔도 이런 건 다 보이거든요. 아마도 보일 거예요. 예, 유료 가입 안 하셔도. 그래서 시킹알파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킹알파 사이트 URL도 남겨놔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죠. 자, 그러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초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교해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섹터 중간값이나 그 기업의 5년 평균값과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본다면 비슷한 기업들끼리 비교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일단 비슷한 기업들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AMD, 인텔,
브로드컴, 퀄컴, TSMC 이렇게 가져왔는데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이고 TSMC는 파운드리 기업이니까 좀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냥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퍼를 볼게요. P 레이쇼를 볼게요. 여기 FY1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앞으로 1년 회계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년이라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1년 예상되는 EPS를 가지고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FY2는 앞으로 2년 뒤, FY3은 앞으로 3년 뒤. 그러니까 이 값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앞으로 예상 EPS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브로드컴처럼 지금 19.35랑 앞으로 3년, 그러니까 회계연도 3년 뒤에 15.76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교해 보는 건데, 자, PEG 설명드렸잖아요. PEG. 엔비디아의 PEG는 1.21이고 다른 기업들과 한번 보는 겁니다. 가장 PEG가 높은 거는 TSMC네요. 2.9. 예, PE 레이시오는 엔비디아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데 이 PEG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와랑 비교를 해보면 성장률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면 뭐 1.19, 13.8 이렇게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성장 안 하니까 지금 예상은 이게 포워드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포워드만 그러니까 1년짜리만 비교해보니까 3년 평균을 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브로드컴 1.63.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퍼 40이 적정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은 이 적정한가를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인데 아직은 그것까지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심플하게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엔비디아의 5년 평균 이 퍼 P 레시오가 44.56이고 지금 40.2니까 5년 평균보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섹터보다 비싸지만 섹터보다 비싼 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장률. 자, 섹터 평균 성장률이 9.26밖에 안 되는데 엔비디아는 성장률이 섹터 이 평균이 아니라 중간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죠.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비싼 게 맞냐를 이제 판단해주는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싼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비싼 게 적정하냐를 이제 판단해주는 거죠. 어쨌든 5년 평균 값보단 지금 낮으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인텔 같은 경우는 더 비싸요. 57배, AMD는 36배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엔비디아의 현재 한 40배 정도는 적정한 것 같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비싼 기업도 있고 싼 기업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수익성 지표나 성장성 지표를 봤을 때 충분히 40배는 비싼 게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40배를 줄 것이냐 30배를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 몇 배를 적용해 줄 것인가 인정해 줄 것인가 보통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나는 이 회사에 퍼 30배까지 인정해 주겠어. 나는 40배까지 인정해 주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퍼 40배를 인정해 줬다 라고 가정했을 때 3년 뒤에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이것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료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어닝 이스티메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료 결제 안 하시면 아마 한 여기까지만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1, 2년 정도까지만 보이실 건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3년 뒤, 4년 뒤는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바뀌어요, 이 값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예상이 그렇다는 거지 엔비디아나 모든 기업이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의 기대보다 못하면 이 값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100%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펄을 기준으로 한번 2017년 예상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자, 퍼 40을 가정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2027년 예상 EPS가 23.4달러입니다. 그래서 23.4달러 곱하기 40을 하면 936불이 되는 거예요. 2027년에는.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엔비디아의 퍼가 40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에요. 자, 엔비디아의 퍼가 40을 유지하려면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이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야겠죠. 3년 뒤에도. 그래야 엔비디아 퍼 40이 유지가 될 테니까. 자, 그런 가정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가정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936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440불이니까 3년 뒤에 약 2.1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이 멀티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러프하게 그냥 이 정도 우리가 시장에 노출된 값들을 가지고만 판단했을 때 이 정도라는 거고 이거는 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은 시장의 이런 정량적인 지표가 계속 바뀜에 따라서 이 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뀐 값들을 가지고 1차적인 기준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물론 팀랭크 같은 사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치가 나옵니다. 이게 1년 뒤 목표 주가예요. 평균 목표 주가. 그래서 644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도 해봐서 내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내 기준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PEG 레이시오까지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 EBIT이랑 EBITDA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재무제표 편에서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외에서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땠는지에 대한 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다음 강의 때 그런 피드백을 좀 보고 강의에 좀 반영을 할게요. 뭐 너무 어렵다 또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계속 반영해서 다음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